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쉬운 9번째 가정이 버린 아이, 세상이 버린 아이, 평택아동 암매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쉬운 9번째 가정이 버린 아이, 세상이 버린 아이, 평택아동 암매장 사건. 현재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78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급격하게 인구 절벽으로 몰리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출산율만큼이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 영유아는 마땅히 1차적으로 부모가 보호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 1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 자꾸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은 원영이 암매장 사건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 글에서는 그냥 평택아동 암매장 사건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부모가 이혼하면서 원영이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버지 신 씨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친부는 곧 노래방 도우미 출신의 김 씨와 재혼을 하였고 그때부터 원영이는 세상에서 잊힌 채 지옥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영이의 부재를 깨달았을 때 이미 원영이는 세상을 등진 뒤였죠. 그나마 3살 터울의 누나 신양이 있었을 때는 서로 의지도 되고 계모도 눈치를 살피느라 그랬는지 구박도 하고 밥을 안 먹이기도 했지만 견딜 만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시 원영이와 원영이의 누나가 다니던 지역 아동센터에 따르면 그때부터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늘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가정학대를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센터 직원은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친권을 내세운 친부 신 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그 일이 계기였는지 2014년 12월부터는 센터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센터 측은 2015년 1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경찰이 그곳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직접 원영이를 보지는 못하고 부모가 하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누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던 친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었고 원영이만 홀로 친부와 계모 곁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모의 학대는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2015년 11월부터 원영이는 한평 남짓한 화장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 역시 원영이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원영이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원영이가 소변을 흘렸다라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친부와 계모는 그저 머리에 붕대만 감아주었고 그게 끝이었다고 해요. 이후로도 갖은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이어가던 계모는 원영이에게는 하루 한 끼 정도만 주면서 자신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7천만 원, 홈쇼핑에 2천만 원을 써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던 거죠. 돈을 못 버는 그런 집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016년 1월 7일 여전히 화장실에 갇혀있던 원영이는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나갈 수가 없었고 일주일 뒤에 친부는 아이의 성장이 늦다라는 이유로 입학 유예를 신청하게 됩니다. 1월 28일에는 변기 옆에 소변을 흘렸다라는 이유로 원영이의 온몸에 살균제인 청소용 락스 2리터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락스 원액은 맹독극물이라서 희석시켰을 때도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써야 하는데 이 원액을 6살짜리 아이에게 통째로 들이부은 겁니다. 게다가 이때부터는 하루에 한 끼 주던 그 밥조차도 주지를 않았다고 해요. 원영이가 락스를 뒤집어 쓴 채로 화장실에 있을 무렵 아이의 인기척이 잦아들어지자 친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마, 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친부 신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계모 김씨는 원영이를 데려가면 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라면서 반대를 했고요. 원영이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2월 1일까지 5일 동안 굶기다시피 한 원영이가 바지에 변을 누게 됐어요. 자, 얘가 5일 동안 굶었는데 아픈 상태에서 굶었어요. 바지에 변을 봤어요. 심각한 상태라는 걸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김씨는 원영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2월달 2월 1일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그날 평택의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원영이는 담요 한 장 없이 얇은 상의와 팬티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게 견뎌왔던 원영이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원영이가 사망하던 그날 친부는 소주에 족발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계모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서 결제까지 또 해가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영이는 좁은 화장실의 바닥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장기 결속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서 원영이의 행적을 쫓기 시작하자 김씨는 지난달인 2월 20일 부부싸움을 한 뒤에 아들을 길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길에 버렸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죠. 친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버려진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하며 엄마가 아이를 지인에게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거죠. 하지만 김씨가 버렸다고 주장한 곳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원영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원영이의 실종 신고까지 하고 전단까지 배포를 했는데 사실 이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방에서 막걸리, 육포, 초콜릿을 구입한 신용카드 기록과 무언가를 차에 싣는 CCTV 기록 그리고 카드 사용 지역에 있는 친부의 아버지 묘소에서 버려진 삽을 발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궁해서 결국 신씨와 김씨가 지난달 1일 원영이 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실에 가두어 놨다가 다음날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했죠. 자기네들이 학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이나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에 둘둘 말아서 베란다에 놓고 방치하다가 12일 청북면의 한 야상에 안매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이나 애의 시체를 이불에 말아서 베란다에 방치를 했던 겁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죠. 결국 경찰은 원영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부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사인은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의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던 원영이는 숨질 당시의 키가 112.5cm에 몸무게 15.3kg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2학년이 막 된 거죠. 25kg가 조금 넘어요. 근데도 좀 마른 편이라 다른 애들보다 조금 왜소한 편이에요. 그런데 물론 1년 차이가 나지만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2학년이란 차이가 나지만 10kg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는 건 우리 아들도 보통 뭐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은 정도로 조금 작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kg나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뼈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원영이의 머리 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 피 고임 현상이 관찰이 됐고 온몸엔 몸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쇄골은 오래전에 골절이 된 뒤 유압 현상, 그러니까 골절된 상태로 뼈가 붙어버리는 현상이 관찰이 됐는데 경찰은 통상 쇄골 골절의 경우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원영이는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또 음식물을 오랫동안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사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경찰은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내었고 2016년 3월 14일 오후 2시 경찰은 원영이의 친부 집인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원영이를 죽인 뒤에도 원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강원도 지인에게 원영이를 보냈다라는 것에 말을 맞추고 서로 원영이 잘 지내고 있겠지? 라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고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 물품을 구매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더 웃긴 건 원영이가 죽고 사흘 만에 이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정관 복원 수술을 문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짓자고 이야기하는 끔찍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이건 사이코패스 부부죠. 지네들이 죽인 아이 이름을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또 물려주겠다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첫 공판을 두고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변호를 포기했고 결국 국선 변호인들이 이들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해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계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검찰도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자 친부도 역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년, 15년 택도 없죠. 그런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소를 괘씸하게 여겼던 덕분인지 2017년 1월 20일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보다 더 오른 징역 27년, 계모, 그 다음에 친부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히면서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쓸쓸히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라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와 신 씨가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라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4월 13일 대법원의 선고 역시 원심을 확정 지으면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애초에 검찰이 구형했던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30년과 비교하면 정말 반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량이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원영이가 멀쩡하게 살아갔을 시간만큼, 그러니까 최소 60에서 70년 정도를 감옥에 보냈어야 그나마 정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늘 제 예상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어린애를 감금하고 고문하고 구타하고 죽였는데 27년, 17년이 뭡니까 이게? 오로지 부모만을 믿고 태어나서 부모가 절대적인 유아 그리고 아동기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폭넓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아와 아동기 아이들에게 부모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먹여주는 것도 부모고요. 재워주는 것도 부모고요. 정말 똥을 싸고 치워주는 것도 부모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해줘도 애는 정말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1차적 보호의 책임자인 부모가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버려진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가 2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 딸부터 한 번씩 안아줘야겠다라는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더불어 원영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아픔이나 걱정, 고통이 없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